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심리미술 브랜드를 창업하고 현재 CEO로 일하고 있는 이동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술은 정답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겪는 여러 가지 공부 중에 정답이 없는 과목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술만 유일하게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 정답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아이들 각자가 선생님이 알려준 답과 다른 답을 찾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도 생기고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스스로 해낸 그 자존감, 그리고 각자의 답이 다 달라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니 일반 창의미술도 좋지만 거기에 좀 더 그런 심리치료적 솔루션이 들어간 미술을 해야만 아이들의 정석 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죠. 아이들에게 있어 말이나 글보다 자신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언어, 바로 그림이죠.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해지는 시기에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표현해보는 경험은 어떤 배움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값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술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아이들의 또 밝은 미래를 그리고 계시는 오늘의 동해인 이동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대표님이 이제 그 미술교육기관의 대표, 이제 설립자이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사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전국적으로도 워낙 그 브랜드가 많이 있어서 네, 많이들 알고 있고, 보내지는 않아도 아마 오며 가며 많이들 보셨을 그 미술교육기관의 이제 설립자이신데 포항 출신이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듣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모두들 이제 뭐 어린이날 얼마 전에 지나서 아이들 뭐 선물도 챙기고 아이들 행복해하는 모습을 또 상상하면서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만, 또 의외로 아이와의 그 관계 개선이 쉽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심리미술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창의력 교육 전문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그 학부모들로부터 상담 요청 엄청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질문 많이 받으세요? 뭐 대표적으로는 창의력, 뭐 어떻게 키워야 되냐, 뭐 공부야 뭐 또 다른 학원 많으니까 뭐 해결하시겠지만 창의력은 조금 막막하신데, 아무래도 미술 교육이 창의력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뭐 창의력 어떻게 키워야 돼요? 걱정이긴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교육시켜야 될 것도 많은데, 대표님은 미술로 키워라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본인이 또 미술 선생님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유가 뭔가요? 제 책 이름이 미술로 키워라라서 저랑 미술로 키워라, 이게 이제 세트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미술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미술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미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도움이 되겠죠. 다 도움이 되지만, 그런데 미술이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은 대체할 수 없는, 미술만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미술을 강조하는 거고요.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 두 가지잖아요. 창의력하고 네. 공감 능력, 정서 부분. 그렇죠.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게 미술이기 때문에 제가 미술로 키우자, 이렇게 강조하는데, 마지막으로는 미술의 어떤 고유한 속성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키우면 육아가 되게 쉬워져요.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술을 한 번쯤 안 배우는 아이들은 없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이를 아이들이 먹을수록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좀 미술 교육인 경향들이 있기도 하고요. 네. 요즘은 뭐 제일 핫한 거 챗봇 이야기들, 챗봇이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가 됐고, 뭐 로봇들이 지금 모든 걸 다 해주는 이런 세상에 지금 도래해 버렸는데, 자금의 이런 상황에서도 미술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어요? 꼭 미술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이 바쁜 네네. 아이들이. 이제 저는 챗 GPT니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AI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술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다 묶어서 그냥 미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근데 나눠서 생각해야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아이들이 하는 미술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딱 나눠서 미술을 즉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스킬을 배우는 미술이 있고요. 여전히. 네네. 그리고 미술을 통해서 창의력이나 이런 정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술 교육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요? 꼭 그림 잘 그릴 필요가 없죠. 뭐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미술을 꼭 그림을 꼭 잘 그려야만 직업 또는 커서 행복하게 살거나 뭐 원하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건 아니지만 창의력이 부족하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스트레스 견디는 힘이 부족하면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더라도 힘들게 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술 중에서 그냥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미술이다? 그거는 선택상 뭐 바이올린을 꼭 키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지만 바이올린 배우면 좋지만 바이올린 꼭 그거는 뭐 필수 불가결은 아니다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창의력과 정서 능력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이걸 키우는 미술은 저는 무조건 미술은 밥이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냥 보약 아니고 보약은 먹으면 좋지만 안 먹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미술은 밥이라 생각해요.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이요, 뭐 유치원 다닐 때나 저학년 때는 보면 거의 미술학원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다 다니죠. 예. 근데 그 아이들이 모두 창의력이 향상되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우선은 그 창의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얻기 힘든 능력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 암기해서 시험 보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없는 답을 찾아야 되는 창의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게 지금은 눈에 금방 띄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하나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뭐 창의력이라는 점수 게 나오고 이거 아니잖아요. 한 달 배운다고 창의력 뿅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단시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실패하는 거죠. 창의력 교육은. 두 번째는 이쪽 교육은 아까 제가 말한 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 네. 미술을 전공하시고 미술을 잘하는 미술 선생님께 미술을 어떻게 그리면 잘 그릴 수 있나요?를 배워서 그걸 그대로 해서 더 잘 그리게 되는 미술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죠. 입시 미술도 있고. 입시 미술도 좀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한다면 거기는 창의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정답을 주셨고 네. 그 정답을 최대한 구현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정답이 있다는 뜻이고요. 반면 창의력을 키우는 창의미술 이쪽 파트는 선생님이 알려준 정답을 그대로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는 다른 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과는 다른 답을 내야 되는 게 그러네요. 창의 그게 미술이거든요. 창의력이죠. 근데 제가 하는 미술 이쪽인 거죠. 저희 미술 교육은 네네. 비록 어설프지만 아이가 낸 답이니까 미대 나온 선생님이 내준 답이랑 다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머리도 쓰고 마음도 내서 어떤 결론을 내고 그것을 작품에 표현하고 이 습관과 이 방법들이 이 능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30살, 40살 됐을 때 그거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제로 그래도 이제 뭐 가르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세요? 명암의 원리라든지 네. 뭐 비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익힐 수 있는 때가 또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면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룡 만들기 네. 다 하죠. 유치원에서도 하고 뭐 네. 어떤 미술학원 어떤 미술학원 다 해요. 이제 뭐 어떤 점이 다르냐면 공룡 만들기 이래서 서점에 막 책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이쪽 정답이 있는 미술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막 연구를 하죠. 그래서 어떤 박스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해서 종이컵을 등에다가 붙이고 무슨 색으로 칠하면 짜잔 티라노사우루스 완성. 그러니까 아이들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멋지게 만드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딱 나오겠죠. 네. 이런 게 되게 많은데요. 저희는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공룡에는 어떤 종류가 있지? 하고 배워요. 가볍게. 그 다음에 너가 만약에 공룡이라면 너는 어떤 공룡인 것 같니? 라고 물어요. 그럼 어머. 애들마다 저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아요. 막 이래요. 어떤 점에서? 그러면 저는 힘이 세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좀 이렇게 친구들이 약간의 괴롭힘이 있거나 하면 네. 저는 힘이 세져서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마음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삶이 묻어나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친구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고 싶어 표현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이 친구는 초식공룡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럼 선생님의 티칭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들 때 그러면 뭐 어떤 매체를 가지고 그 만약에 박스와 박스를 붙일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실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테이프로 쓸 수도 있고 뭐 본드를 쓸 수도 있는데 너는 어떤 걸 쓰고 싶니? 아, 선택지를 주고 계속 그렇죠. 질문을 던져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저는 박스 테이프로 감을래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저는 테이프 보이는 거 싫어요. 본드로 붙일래요. 이런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재료를 써야 예뻐 보이는지는 선생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뭐 너무 잘 아시겠죠.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거기서 그럴 때는 야, 이 투명 테이프를 써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답은 하나 더 배웠지만 예쁘게 나온 기회는 없어졌네요. 그렇죠. 생각할 기회 없어지고 나는 사실은 투명 테이프가 아니라 좀 투박하게 박스 테이프로 쓰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정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계속 자기의 선택과 판단에 계속 불안을 가지게 돼요. 아, 답이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이거 맞나? 해도 될까? 이게 맞나? 답이 어디 있을 텐데. 왜냐하면 미술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다 정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답을 못 찾아내면 계속 낮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정답 찾는 것만 우리가 20살 될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창의력을 언제 키워요? 정기적으로 계속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해서 선생님하고 다른 답을 내는 그 활동을 계속한 친구와 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선생님이 주는 답을 어떻게 하든지 잘 구현해야지 하는 훈련한 친구가 3년, 10년 뒤에 달라질 것은 이건 그냥 누구라도 순리로서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학부모들께서들 참 좋은 교육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좀 아이들과 이렇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미술 활동 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까요? 즉, 뭐 아이 손 닿는 곳에 네. 예를 들면 책이 막 널려 있으면 책을 좀이라도 보겠죠. 미술 재료를 좀 풍부하게 사다 주시고 사실 그 찰흙 몇 번 쭈물럭거리다 버려도 그 몇백 원이거든요. 찰흙 뭐 색종이 좀 쭈물딱거리고 버려도 그거 전혀 아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술 재료를 풍부하게 사다 주시고 일단 1번 미술 재료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종이밖에 안 떠오릅니다. 종이, 크레파스. 색종류, 크레파스, 물감, 색연필, 마카, 뭐 찰흙, 클레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일단은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답을 엄마가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답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지 말라. 예쁘게 그리는 법 아니면 뭐 3살, 4살 애기들한테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엄마가 그려주고 그렇죠. 엄마 잘 그린다! 박수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개입하지 말고 환경 만들어주고 그냥 미술 가지고 놀게 해주시되 다만 놀이하고 예술은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저희가 심리미술, 뭐 창의미술이라고 해서 결과물이 대강 완성도가 떨어지게 나와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창의적으로 마음을 내서 몰입을 하면 결과물이 너무 멋지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결과물 다르게 나오고 저 친구 결과물 다르게 나오는데 다 멋진 거죠. 그런 거지 결과물이 막 시원찮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미술에 대해서, 미술 교육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이 폭이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진짜 한 가지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바다가 꽁꽁 얼어갖고 빙하가 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요, 빙하 마을에 사는 동물들을 그려주고 이렇게 빙하를 꾸며서 빙하 마을을 한번 만들어줄 거예요. 바다를 한번 꾸며줘 볼 거예요. 그런데요, 빙하 마을의 바다라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얼음 물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얼음 물감으로 한번 문질러서 우리 바다색을 한번 칠해볼까? 거 보면은 우리 애에게 맞춰주기도 하시면서 애가 조금 부족한 게 있거나 하면은 뭔가 심리 미술이기 때문에 피드백도 잘 해주시고, 그 우리 애 같은 경우에도 미술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부분을 또 선생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자신감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창의성, 상상력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미술학원, 저희 어릴 때 다녔던 미술학원 생각해보면 결과물을 보여주고 따라 만들기도 시키고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기법보다는 아이들한테 네 생각은 뭔지,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네 마음은 어떤지 물어보고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작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도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시키기보다는 네 마음은 어떤지, 너는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감정이나 아이들의 경험이나 아이들의 생각들이 작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미술이거든요. 대표님이 전공을 회화를 하셨죠. 네, 그림을 그리셨고, 서양화 전공. 네, 서양화 하셨는데 심리 미술을 하셨어요. 한 30년 정도 하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심리 미술 개념 자체가 거의 처음 들어왔을 때쯤으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정확하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 미술 수업을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미술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죠. 네. 맨 처음에는 그냥 이모가 소개해준 그냥 애들 몇 명 집에 가서 미술 수업 과외, 하는 걸로 예. 네,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막상 딱 한 첫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저는 그냥 그때만 해도 미대 1학년생이니까 가서 그냥 그림 잘 그리는 거 가르쳐 주면 되겠지? 하고 그냥 갔는데 애들이 그냥 뭐 졸라맨 한 명 그려놓고 다 그랬어요. 이러고 뭐 집 좀 그리고는 뭐 색칠은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팔 아파요. 색칠 안 할래요. 이러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5분 만에 수업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게 아동미술은 전혀 다른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완전히 이제 알게 돼서 고민을 계속 했고, 마침 또 아버지가 그때 유치원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뭐 선생님들이 뭐 제일 어려운 게 미술이라고 한대요. 왜 미술이 뭐 어렵냐, 재밌게 놀면 되지. 그러면 미술은 정답이 없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른다고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너도 좀 공부를 좀 해봐라, 이렇게 되신 거죠.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도 계속 고민하고 책 읽고 공부하고 아이들 수업 계속하고 미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건 30년이고 그 이후에 미술치료대학원을 가게 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 졸업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상태로 아이들 계속 수업할 수가 없는데 라는 한계를 느꼈죠. 왜냐면 아이들이 집중을 하기 힘들어하고 그런데 나는 아이들의 심리를 어떻게 케어해 줘야 될지 배운 적이 없잖아요. 미술대학을 나왔으니까. 네. 근데 마침 그때 미술치료대학원이 처음 한국에 생겼어요. 99년도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하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 고민했던 그 의문이 풀리겠네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거기서부터 미술치료 커리어가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셨을 텐데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하시면서 좀 그래도 얘네들이 다시 밝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시죠? 그럼요. 예, 어떤 네. 경우가 생각나세요? 뭐 가장 기억나는 케이스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이렇게 머리가 요 위에가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접시만하게 원형 탈모가 있는 아이가 모자를 눌러 쓰고 왔어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원형 탈모가 왔나 보다 생각하고 뭐 탈모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이 뒤집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이가 스스로 뽑은 거예요, 머리를. 알고 봤더니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빠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을 꾸준히 해서 머리도 다 나고 나중에 반장이 됐다고 아마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무슨 적극성도 자기가 되찾고 자신감도 되찾고 하면서. 그렇죠.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들이면 굉장히 깊이 있는 작업이 가능한 아이였는데 네. 자꾸만 1시간 안에 해내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움직이는 아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였는데 그걸 보통 일반적인 교육기관이나 부모들이 잘 보지 못하니까 부모님은 이제 느리다고 자꾸 그렇죠. 혼내고 자꾸 화내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고, 저랑 작업하면서 새로운 아무도 몰라줬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새로운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걸 실제로 깨닫게 됐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보시기에도 작업이 너무 괜찮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이는 시간만 주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취를 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목격하니까, 그러니까 미술이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표현이 되니까 자신의 그렇죠. 내면을. 그렇죠. 작품이 딱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믿고 기다려 주실 수 있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칭찬 방법이 달라요. 칭찬을 다른 식으로 네. 한다고요? 예를 들면 보통은 그림을 크게 그리거나 깨끗하게 칠하거나 뭐 그러면 되게 그게 잘했다고 하죠. 너무 잘했어. 너무 자세히 작게 잘 그리면 그렸어. 혼나요. 예. 꼼꼼하게 안 칠했다고 혼나고. 그렇죠. 꼼꼼하게 칠했다고 또 칭찬. 꼼꼼하게 잘 칠했어. 네. 칭찬받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다 그림은 크게 그려야 되는구나. 그림은 꼼꼼하게 칠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칭찬이 하나하나 아이들 마음속에 어딘가 또 정답이 있구나, 나는 그 정답에 맞춰야 사랑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그게 자기 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에 다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난 미술 못해.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는 칭찬 방법이 다르는 게, 저희가 하는 칭찬 방법을 저희는 미러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예를 들면 그냥 미러링,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크게 그리면 길동이가 오늘은 그림을 큼직하게 그렸네 라고 그냥 인정해주고, 또 작게 그린 아이들도 있어요. 작게 그렸지만 몰입해서 그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은이는 그림을 작게 많이 그렸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근데 선생님이 그냥 기뻐하는 거죠.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칭찬이란 도구를 통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했든 거기에 진짜로 마음을 담았고 몰입해서 작업을 했다면 다 그대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든 선생님이 다 기뻐하고, 난 여기서 내 생각이 어떻든 다 펼칠 수 있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다 믿게 되거든요.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다 표현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도 봤을 때 너무 멋진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낸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렇군요. 누가 해준 거짓 칭찬으로 올라간 자존감이 아니고. 요건 좀 메모를 해야겠습니다. 미러링 칭찬법. 네. 아이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더라도 네. 그대로 그 존재 인정하고 자체를 칭찬하는 같이 거죠. 칭찬하고 기뻐해주고 네, 네. 인정해주는 거.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미술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상황에서도 네. 사실 뭐 가족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게요. 대표님께서 심리미술 교육을 꽤 오랜 시간 중간에 이제 다른 외도를 안 하셨잖아요. 쭉 해오신 이유는 중간에 분명히 힘든 일도 없지 않았을 텐데 네. 이런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강력했기 때문일까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참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그렇죠. 태어날 선택권도 없었고, 이런 가정에 자랄 선택권도 없고, 이런 IQ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 모든 게 아이들이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맨날 혼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거는 참 이게 억울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나중에 커서 내가 불행해지면 내 탓도 있잖아요, 사실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이 잘못이 없죠. 근데 애들 편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적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억울한 세상이 건강한 세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미술치료사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미술교육을 하게 된 것은, 미술치료가 접목된 미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미술교육을 하게 된 것은 좀 미술치료도 너무 좋았는데 약간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러니까 이미 일이 다 벌어졌고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많이 좀 안타깝고. 그러게요. 치료해야 될 상황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건데. 그래서 나는 예방을 하는 것이 내가 더 가치 있게 느끼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예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교육을 통해서 예방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이 굉장히 보람 있고 누가 뭐래도 가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치과는 있는데 양치질이 없는 상황. 그거가 최악이죠. 네. 예. 그래서 나는 양치질을 알릴래. 매일매일 꾸준하게 아이들이 치과 갈 일 없게끔. 뭐 치대까지 안 나와도 누구나 네. 아이들한테 양치질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양치질만 잘해도 많은 충치가 예방되듯이.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게 되게 보람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어를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는 점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엄마를 그리는 수업이라면 보통은 엄마를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뭐 리본도 달고 이렇게 보통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엄마를 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를 컬러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각각 물어봐서 결과물들이 굉장히 아이들마다 다르게 나오는 점이 특징이죠. 두 번째는 교수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면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교육 현장에서 칭찬을 하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근데 미술을 할 때 칭찬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쁘게 색칠했다고 칭찬을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미술은 예쁘게 색을 칠해야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미술이 그렇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나의 이 황폐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쁜 색으로 칠해가지고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은 예쁘게 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크게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물과 똑같이 그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표현하게 하려면 아이들 얘기를 다 들어봐주고 선생님의 어떤 의도를 은연중에 심어줘서 부모님들 마음에 드는 예쁜 그림을 뽑아내려는 그 욕심을 버리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많이 달라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밖에 모르던 분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 물정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런 편견 아닌 편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미술교육 브랜드 CEO로서 좀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국내외 지금 뭐 거의 400개 가까운 가맹을 지금 냈을 정도로 이렇게 큰 성공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 집에서 아이들 몇 명하고 이렇게 같이 미술 교육할 때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막 300개, 400개 되는 가맹을 거드리는 이런 뭐 미술교육 브랜드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심하신 건 아니시죠? 전혀 아니죠. 전혀 못했죠. 그냥 미술치료센터 소장으로 일할 때, 즉 미술치료사로 일할 때 그냥 요만한 현판 하나 달고 시작했어요. 요만한 현판 하나 더 달고 진짜 아이들 미술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같이 공부할 선생님들 모아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100개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요? 네, 제 기억에는 한 1년 조금 넘어서 2년 안 돼서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그 이유는 또 제가 욕심 많이 안 내고 그냥 조금의 어떤 회비를 받고 그렇게 같이 공부해보자 이런 느낌을 했기 때문에 또 그랬겠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 집단이 이제 점점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아이들 미술교육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교육 철학을 각각이 뿔뿔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좀 단일한 브랜드로 목소리를 모아야 세상이 좀 바뀌겠다.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다 똑같은 이름으로, 다 똑같은 이제 브랜드로 이렇게 다 같이 공부도 같이 똑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브랜드로 커온 거죠. 대표님이 그 교육 철학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말라 있던 분들이 그렇죠. 갑자기 확 나왔던 그렇죠.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미술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느낄 만한 네. 그런 문제 의식들이거든요. 아이들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근데 이걸 좀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술이라는 도구가 너무 좋은 도구란 말이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에 대해서는 답을 잘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답을 좀 찾아보아요 하고 제가 또 일부 답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뭔가를 해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원장님들 공부예요. 저는 매달 의무 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전 세계가 이제 같은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면서 그게 어떤 걸 가능하게 하냐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선생님들이 다음 달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심화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너지가 엄청나겠죠. 전국에서 또 저희 뉴욕에도 있고 뭐 외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각종의 어떤 에너지들과 아이디어와 고민들이 다 모여서 반영되니까 이게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또 성장하는 걸 느끼니까 오랫동안 함께 하는 분들이 많죠. 이것도 이제 애써서 만든 성공은 아니었고, 네. 내가 같이 갖고 있었던 재밌게. 이 확고한 철학을 같이 이제 나누고 싶었고, 이런 마음이 결국은 저절로 커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원래 다 있고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깃발을 좀 흔든 거죠. 같이 좀 해봐요 하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좀 해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싫은 분들은 저희한테 안 와요. 저희가 오늘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한 가지 생각만, 그 뚝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예. 좀 뭐 미술 심리에 대해서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전하고 싶으실 거고, 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싶으실 텐데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미술교육 센터들이 좀 모든 아이들이 다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뭐 이렇게 많이 있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재밌게 미술하면서 건강한 아이들도 자라게 하는 게 첫 번째 지금 가지고 있고 가고 있는 목표고요. 두 번째는 하다 보니 정말 어머님들 케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부모 그래서, 교육.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학부모님들과 많이 만나고 공개 세미나를 열고 그러면서 같이 좀 성장해요라는 캠페인을 열고 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그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네. 진짜 모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앞으로도 많이 힘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이 교육과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꿀팁들이 많았거든요. 네. 잘 기억하고 저도 아이 키우는데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